빅토르 에리시의 벌집의 정령이 여전히 되게 주요한 세계 영화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봄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의 마음속에서, 아이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작동시키고 있는가. 어른들은 정작 외면해버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되게 두려워하지만, 그와 달리 아이가 끊임없이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드러내면서 보고자 했고 찾고자 했고 프랑켄슈타인을 만났고 다시 귀환해서 또 한밤중에 정령을 불러내고자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사라지지 않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현실과의 대면 혹은 무아와의 대면, 이런 접점들을 저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튜브의 시대. 오늘은 튜브 탐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튜브 탐구, 기생충에서 산수 경석을 가지고 그 하나의 원리로서 영화 전체를 파악하는 방식을 시도해 봤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튜브 탐구 코너에서는 영화 전체를 설명하긴 하되 어떤 하나 혹은 두 개 주요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영화 전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제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튜브 탐구는 이미 저희가 강연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빅토르 에리시에 감독의 1973년도 작품인 벌집의 정령입니다. 이번에는 그때는 제 강연 영상에서는 좀 더 전반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오늘 튜브 탐구에서는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부분과 어른들의 차이이기도 할 텐데요. 그 차이 하나만을 가지고 이 영화 전체를 다시 재구성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빅토르 에리시의 영화 전체를 통해서 계속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장편 데뷔작이었던 벌집의 정령에서 작용했던 이 원리의 방식들이 최근작이었던 클로즈 유어 아이즈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영화 시작은 마치 먼 시절의 이야기처럼 옛날 옛적 하면서 되게 동화적인 화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곧바로 1940년경 카스티아 평원의 어딘가, 이 카스티아 지역은 지금 스페인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마드리드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카스티아어를 쓰고 전통적으로 반유목의 목초에 발달했던 그런 중심지, 그리고 마드리드와도 가까웠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방들을 합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카스티아라는 말이 굳이 마드리드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진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스페인의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 카탈로니아 지역에 바르셀로나 같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북부나 중북부쯤에 해당되는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평원, 이쪽이 결국에는 수도가 되고 프랑코 독재 시절에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전환기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지역 어딘가 약간 변방의 지역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화처럼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바로 현실적 혹은 역사적 표지가 등장을 하면서 영화가 연결되는 것들은 이 영화가 우화라고 하는 원리와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같이 결합하는 방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이 마치 우화적인 어떤 알레고리로서 작동하는가 하면, 사실은 1940년대는 이미 이 시절은 프랑코 독재가 이제 바로 시작됐던, 스페인 내전 이후에 직전에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들이 그 안에 또 깔려 있다, 이것이 같이 결합돼 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이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우화와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화 대 현실이 있고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 형식과 1940년대라고 하는 프랑코 독재가 바로 시작되는 그 시기 때의 얘기,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영화가 온다라고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나가 도주병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과정들, 도주병은 현실에 속한 것이고 프랑켄슈타인은 옛날 옛적이나 우화적인 것에 속한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원리들이 사실은 소녀의 어떤 시선과 눈길을 통해서 계속 지탱을 하고 있는 이야기 축이자, 영화 전체가 어떻게 보면 뚜렷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소녀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나 드라마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화와 현실의 어떤 변증법적인 원리처럼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감동이나 어떤 여운들을 얻게 되는 것은 그것들의 어떤 충돌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화, 정령, 프랑켄슈타인을 보는 아이가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빅토르 에리시의
1973년도 작품인 벌집의 정령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영화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이 극장을 중심으로, 사실 극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시설이겠죠. 카스티아 지방 어떤 시골 변방 지역에 창고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아이들이 다 몰려들어요. 아이들은 이제 훨씬 더 싸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많은 어른들이 옵니다만 결국 이 아나의 엄마 아빠는 이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다른 주변 어른들과 달리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아이, 아나를 중심으로 한 아이들의 세계와 영화를 보지 않는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가 오는 순간에 결정되는 장면들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영화를 되게 시각하게 보는 아나 자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보는 아이는 이 안에 이야기들인 어떤 우화나 신비나 정령이나 창조나 비밀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인식하거나 되게 호기심 어리게 바라보거나 또 신비롭게 여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아버지 처음 등장한 장면은 이렇게 벌집의 정령이기도 하고 벌집을 양봉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양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자연주의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 극장에 가지는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영화관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결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벌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어떤 기록과 책을 통해서 탐구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자매를 데리고 나가서 영화 중간에 보시면 버섯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아버지의 관심사는 영화라고 하는 어떤 우화나 알레고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이긴 한데, 이 현실은 정치적, 역사적 현실이기보다는 사실 거기서 또 약간 비껴나 있는 자연적 현실, 자연 자체에만 몰두하고 있거나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약간은 회피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 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엄마도 이제 영화를 보지 않는데요. 엄마의 관심사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영화 첫 장면에서. 그래서 아마 짐작키로는 과거 연인으로 짐작되는데, 그래서 그 기차가 오고 그 기차에 편지를 이렇게 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기차 안에 탄 병사가 있어요. 그 병사와 눈이 마주치는 시선의 장면들이 영화 첫 장면에 되게 강렬하게 그 엄마의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다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영화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엄마는 편지를 쓰고 과거의 연인, 전쟁으로부터 돌아오지 못한 그 연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그런 모든 것들과 유리된 채 벌집이라든가 벌이라든가 버섯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각각의 다른 시선적 방향들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각각의 주요한 캐릭터들에게 부과된 원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부모들은 모두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왼쪽 장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프랑켄슈타인 포스터를 보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기차역에서 돌아온 엄마가 그 극장을 또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모두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존재라든가 뭔가 다가올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정치적 무관심이나 현실에 대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은 1973년도 작품이고 사실은 이땐 프랑코 독재가 거의 끝나가던 시기이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은, 영화 속의 배경은 1940년대 프랑코 독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른들의 무관심과 아이들의 호기심, 아나를 중심으로 한 그 호기심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 극장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지나치느냐라는 이 두 개의 샷을 통해서도 꽤나 명확하게 등장을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현실에 대한 걱정만 있을 뿐이지만 극장의 아이, 아나를 중심해서 이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지고 계속 궁금해하죠. 영화 속의 내용들. 그럼 프랑켄슈타인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를 죽인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궁금증의 어떤 클로즈업, 아나의 클로즈업이 이 영화에서 되게 뭔가 신비롭고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독재 현실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응시하기는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그런 어떤 현실, 벌어지고 있는 어떤 알레고리적 우화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거죠. 오로지 자기에게 속한 그 세계나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도피되어 있거나 도주된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나야말로 유일하게 이 세계에 대한 호기심들을 간접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우화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죠. 누가? 아나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계속 질문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의 질문이 있죠. 자기 이제 누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괴물이 죽인 거야? 라고 물어보는 장면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여긴 약간 이유가 있어요. 이 프랑켄슈타인 이 영화가 처음 원래 오리지널 전체 판본을 보면 프랑켄슈타인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를 그 호수에다 이렇게 던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나라에서 다시 재개봉을 하게 됐을 때 그 장면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나가 본 버전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프랑켄슈타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녀를 던지는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마리아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고 있고 그럼 괴물이 던진 거야? 라고 이렇게 죽인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죠. 오히려 검열이 됐기 때문에 사실 검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하게 억압적인 역사일 테고 그것에 대한 어떤 알레고리적인 어떤 설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녀가 그 결락된 부분, 비어진 부분, 삭제된 부분, 검열된 부분을 상상하거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어른들은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은 현실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매가 침대에서 누워들으면서 계속 아나가 물어보죠. 괴물은 그 애를 왜 죽였어? 라고 물어보는데 근데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는 다 가짜거든. 그리고 눈을 감고 그것을 상상해보면 그 진실이 보일 거야. 그때 괴물 정령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나야 아나라고 말을 하면은 볼 수가 있어. 이때 눈을 감고 보라라고 하는 그 누이의 말은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최근에 빅토르 에리시가 만든 영화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라진 것, 비어있는 것, 그리고 지워진 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그것을 붙이기 위해서 혹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현실을 응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상상을 할 때 비로소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가 보여지는데 그것은 초기작이었던 첫 장편 데뷔작이었던 이 벌집의 정령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라고 하는 이 대사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또 대사 중에 하나이고 말 그대로 Close Your Eyes가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실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마치 이제 프랑켄슈타인 같은 존재죠. 호세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프라모델 같은 어떤 조립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장기들을 붙이죠. 그건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정확한 또 은유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때 아나가 맡게 되는 것은 호세의 눈을 달아주라는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서 눈을 달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역시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보는 존재와 보지 않는 존재 이 차이 같은 것들도 이 아나가 호세의 눈을 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이와 함께 들판에 가보게 되죠. 그 들판의 집과 건물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뒷모습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거대한 카스티아 평원의 어떤 벌판들을 향해서 비어있는 창고로 쓰여있는 어떤 그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집이야 라고 했을 때 누나는 이제 좀 거짓말하는 소녀에 가깝죠? 맞아 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이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기도 하죠. 이 상상력이 결국엔 아나를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그 탈행병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어주게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탈행병이 들어왔다가 아나와 만나고 아나가 사과를 주는 장면들도 있었고 탈행병의 존재에 대해서 못도 갖다 주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랬던 사실을 경찰과 아버지가 알게 되고 아빠가 다가갔을 때 아나가 도망치는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아나가 숲에서 혼자 있을 때 영화 속에서 봤던 그 프랑켄슈타인을 마주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상적 장면이겠죠. 그렇다고도 보여지지만 이 아나의 어떤 상상력 속에서 아나의 밤의 세계 속에서 이 프랑켄슈타인과 마주치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프랑켄슈타인을 맡은 배우가 바로 아나의 아버지를 연기했던 배우가 이 프랑켄슈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흥미롭죠. 어떻게 보면 다음 작품이었던 남쪽, 10년 뒤에 만들어진 남쪽에서 느껴지듯이 빅토르 에리시의 초기작들 뿐만 아니라 클로즈 유어 아이즈까지 계속 보면 이 딸들, 소녀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존재는 독재자의 형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남쪽이나 벌집의 정령 안에서는 뭐 독재자라기보다는 뭔가 비어있거나 뭔가 억압되어 있는 아버지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아버지가 연기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아나의 그 마음속 한켠에서는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영화에서 보시면 아나가 아버지의 그
면도하는 도구들을 이렇게 직접 활용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는 확실히 아버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누이는 뭐 엄마의 화장품을 쓴다든가 하는 쪽에 더 가까운데 반해서 이 아나의 어떤 마음은 아버지의 존재 혹은 아버지적 존재에 대한 관심들이 있게 되고 프랑켄슈타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한밤중에 이 상상을 통해서 아나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친 상태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 만나는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나는 그토록 정령을 만나기를 원했고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 탈영범을 직접 만났고 그 존재의 사라짐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꽤나 상상적으로, 판타지적으로 이 영화 속에선 아나와 프랑켄슈타인이 결국 만나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만남들이 결국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순간들을 이 영화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왜? 보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환상이든 그것이 상상이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이든 결국 마주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어떤 현실 혹은 인식 역사를 마주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이 영화 안에서는 아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로 귀환하게 되고요. 엄마는 걱정하듯이 얘기하죠. 테레사는 우리를 보긴 하는데 알아보지 못해요라고 의사한테 말을 하게 되는데 의사의 말이 재밌어요. 잊기 시작할 거예요. 아나가 그런 것을 봤다는 거,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잊기 시작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독재의 어떤 억압적 현실은 결국 독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워버리거나 망각해버리거나 외면해버리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되게 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되게 정의로움을 구현하려고 했을 때 결국엔 세속화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망각에 대해서 이 의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나도 결국 어른이 될 것이고 이렇게 프랑코 독재 속에서 내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꽤나 씁쓸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망각이 본격적으로 이 집안에서 시작이 되고 잠든 아버지의 그 안경을 살포시 테레사가 내려놓는 장면들이 있어요. 결국 눈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아까 호세의 이미지 혹은 아버지와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와도 또 같이 연결이 되는데 결국 본다는 것을 이 어른들은 끝내 놓아버리게 되는 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나는 한밤중에 모든 어른들이 잠든 밤에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누이와 했던 대화처럼 원하면 언제든지 눈을 감고 그를 불러봐 나야 아나라고 하면서 테라스의 창문을 활짝 열고 그를 불러보게 되면서 아나는 망각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거죠. 어떻게? 눈을 감고 정령을 불러오고자 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국 클로즈 유어 아이즈가 되는 거죠. 현실의 눈은 감았지만 상상의 눈, 어떤 심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마음의 눈을 끝까지 뜨게 됨으로써 정령을 불러내고 현실을 소환해내려고 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빅토르 에리샤가 이 영화를 만들었던 시기 때, 완성했던 시기 때 이미 프랑코 독재는 거의 끝 무렵이었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긴 했습니다만 타이밍이 약간 미묘하긴 했었어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는 프랑코 독재에 대해서 함부로 저항을 할 수는 없었고 거기서 이 영화가 사실은 꽤나 동화적이고 우화적이긴 했지만 프랑코 독재의 다른 동시대 감독들 카를로스 사우라나 이런 감독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통해서 되게 현실에 대한 접근성들을 직접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토르 에리스의 벌집의 정령이 여전히 되게 주요한 세계 영화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의 마음 속에서 아이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작동시키고 있는가. 어른들은 정작 외면해버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되게 두려워하지만 그와 달리 아이가 끊임없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드러내면서 보고자 했고 찾고자 했고 프랑켄슈타인을 만났고 다시 귀환해서 또 한밤중에 정령을 불러내고자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사라지지 않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현실과의 대면 혹은 우화와의 대면 이런 접점들을 저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에서 빅토르 에리시의 이 벌집의 정령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 속 안에서뿐만 아니라 영화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튜브 탐구 벌집의 정령에서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